어제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개천절 집회와 기자회견이 경찰의 봉쇄와 차단으로 제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등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그 인근에서 기자회견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 정부의 통제를 두고 일부 보수단체와 야당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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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 저도 근무하러 광화문 쪽에 나오는데요. 네네. 검문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차벽에 굉장히 많이 쳐져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아니면 차단 잘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도 나왔던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긴 했죠. 이 명절 연휴인데 네. 주말이고 사실 날씨도 좋아서 예.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던 광화문 일대가 차벽과 14,000여 명의 경찰 병력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광화문 일대 오후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예.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이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을 경찰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안내도 받아야 그러게요.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본 많은 장면들이 시위를 위해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이 차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기도 하고 네. 또 일부 확성기를 가지고 이 기자회견 집회라기보다는 또 기자회견이란 이름으로 집회를 시도했는데 무산이 되니까 이제 장소로 옮겨가면서 이제 또 항의를 하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이제 부분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결국 연행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무분별한 시위는 정말 이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허가했던 차량 시위는 있었는데 그야말로 뭐 차량 9대가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한다 그러죠. 구호를 네. 붙이고 이 정해진 일대를 이제 행진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이 조용하게 넘어간 개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남은 과제는 뭐냐면 자, 이런 정도의 봉쇄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지난 8월 15일 이 광복절 집회에서 찾고 싶어요. 예. 만약에 광복절 집회에서 법원이 허가했던 정도의 시위가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해산했다면 그리고 거기서 좀 많은 접촉과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번 개천절 시위도 아마 법원이든 경찰이든 서울시든 이 어떤 단체들을 믿고 예. 소규모 시위를 허용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문제는 너무 큰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명을 허용했는데 5만 명이 예. 모여버리는 바람에 3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던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러 날 동안 계속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모이지 마세요 그랬는데 네.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9대까지의 차량 집회는 법원이 허용했는데 광화문의 집회 자체는 허용된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집회를 하러 광화문으로 가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네. 어제는. 근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나와서 4개 역을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모이시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도 저는 좀 애초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경찰이 이렇게 차벽을 치고 예. 광장을 막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애초에 저는 그 사건의 발단은 8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그 9대 정도의 차량 그 행진 집회 이런 거 한 2건 정도는 허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또 혹시 위험할 수 있는데 허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허용한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였죠? 네,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원칙적으로 이제 이 사건의 어떤 결론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기준을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은 국민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공권력,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에 의해서만 특별한 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권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방역상의 위험성, 그러니까 소위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위험성을 봤을 때 드라이브스루 집회 같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전염 가능성이 없고 네. 이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근데 그 전후에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대규모로 집회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위협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또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가 이제 집회를 금지 쪽에서 정부 측에서 했던 가장 강력한 주장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그러한 위험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대수를 9대 이하로 제한을 한다면은 그것이 현실화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조건부로 허용을 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어쨌든 일단 결론적으로는 잘 방역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가 네. 된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찬반은 나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 차량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의 그런 프로필도 다 공개가 네, 되면서 네, 네. 뭐 탄핵 분위기까지 나오고 예.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영 간의 격돌이 그만큼 이제 이 집회를 놓고 이제 심각해져 있다는 상황인데요. 네. 8.15 광복절 집회도 법원 허가가 나오는 바람에 이 예상치 않게 많이 모이면서 이 집단적인 행동과 접촉, 감염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일부입니다. 한 2사례가 그때도 허가됐었는데 네. 그 판사 이름이 똑같이 프로필이 나돌고 예. 심지어는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서 예.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이 디지털 교도소는 이제 사설로 사실은 불법입니다. 개인 신상을 이제 올리는 그런 사이트죠. 지금은 사실은 폐쇄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성용 판사 이름이 또 이제 굉장히 예. 공개가 되면서 이 진영 일각에서는 성토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또 이제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인 격돌이잖아요. 흑백 논리의 격돌인데 저는 조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민주주의 원리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 이게 그때 모인 어르신이 이렇게 막 경찰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50 때도 이러진 않았어. 예.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건 명박산성 때보다 더 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외견상.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그 경찰이 자 해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산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으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집회가 해산되거나 한 경우가 없어요. 역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예. 과거에는 정치적인 집회였고 반정부 집회가 있으면 공권력이 뭐 이제 진압을 하고 그럼 탄압이라고 하고 제가 대학생 무렵이던 80년대부터 최근 뭐 촛불혁명까지 그런 과정이었는데 올해의 상황은 지금 공적은 누구냐 하면 코로나19라는 예. 바이러스라는 거죠. 네네. 신종 바이러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명분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봉쇄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우리가 처음 만나보는 신종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에게는 치명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 바이러스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도 좀 난감한 것이 네. 이건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다. 그럼 어떤 과거의 뭐 군부 독재 정권에도 이 종교만은 성역이었거든요. 이 데모하던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달아나면 네. 더 이상 전투경찰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종교 집회도 금지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바이러스라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어떤 이 생명과 건강의 위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우리 공동체가 벌이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이 지점에 있어서만은 적어도 종교도 정치도 조금은 이 대결을 멈추고 자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유럽에서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도 창궐 하고 있습니다만 1차 대유행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동 제한을 내렸잖아요. 우리는 안 했는데 통행증이 없으면 생필품 사러 마트도 못 간다. 이런 일을 우리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보면서 저게 2차 대전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다. 네. 그 선진국가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은 처음 겪는 일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진영의 분들은 답답함이 있으실 거라고 전 이해가 됩니다만 이 초유의 사태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어제 집회를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기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 아니다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좀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을 고려해야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모든 경우에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헌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나온 결정에 가장 이제 선례가 됐던 거는 물론 코로나로 인한 건 아니었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이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것에 관해서 당시에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났고요. 그리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
방역의 목적으로 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네.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그렇더라도 그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하려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고 제일 마지막이 피해의 최소성이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당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이 판단했던 거는 그런 면에서 원천적으로 어떤 것들을 차단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해서 매우 신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위원 확인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긴 했지만은 당시로서도 그 당시에 이제 보수적인 입장의 반대 의견에서는 당시 불법 폭력 시위들이 만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또 그런 합헌론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잉 대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또 제가 봤을 때 이후에 또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후에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방역상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기본권을 여러 가지로 제한한다.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네. 한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더라도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일상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기본권의 토대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의 방역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들이 불가피하더라도 예.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점. 그 부분은 법률가로서는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어제는 일단 어쨌든 잘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번 주가 그 한글날이 또 오잖아요. 네네. 그 연휴가 또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못한 그 측에서는 한글날은 꼭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네네네. 나와요. 그래서 좀 걱정이 있던데요. 자, 한글날도 할 것 같고 네. 그 한글날도 만약에 원천 봉쇄되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시위 집회가 뭐 허용되거나 진행이 되는 경우에 제가 보기엔 10월은 참 날씨가 좋은 예. 계절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우리가 성탄절까지는 무슨 날은 없어요. 국경일이나 혹은 뭐 휴무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말마다 집회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글날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계속 또 이제 이 대규모 집회를 못 하니까 뭐 뭔가 이제 억압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또 거기에 반발하는 심리가 당연히 이제 집단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주최 측은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혹은 뭐 주중이라도 집회 시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지금 계속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방역입니다. 계속 아까 말씀하신 기본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데 네. 왜 막느냐? 그런데 공동체의 이 공중 보건을 위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계속 이제 실랑이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제 매일 추이를 봐야 되는데 10월 9일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5일간의 어찌 보면 또 황금 연휴가 명절을 끼고 명절은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예년 대비로는 30% 정도 이동량이 줄었지만 역으로는 70% 가까운 사람은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축항스라고 해서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대신에 여행을 간 가족들도 있고 예.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내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앞으로 한 2주 동안 일일 확진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폭증하지 않기를 모두 다 바라지만 일부라도 또 세 자릿수가 되거나 하면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서 방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9일 한글날에 또 모이겠다. 그럼 이건 또 사회적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분들이 사회적 소수이고 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한다면 이건 계속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초래될 거고요. 네. 역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모두 다 학교도 비대면으로 갑니다. 예. 온라인 수업하고 학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좀 강력한 보수적인 또 성향을 가진 종교인 분들은 아니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나오느냐. 성경 때 그 구약 성경 시절에는 비대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예. 다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먹고 예배드리고 했을 텐데 자 문제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전혀 다른 양상을 맞고 있으니까 시위도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우리 나훈아 콘서트를 보시면요. 비대면 콘서트였잖아요. 네. 나 무대에서 이렇게 혼자 관중도 없이 노래한 게 처음이다. 예. 이 나훈아 선생이 이렇게 토로를 하셨는데 하지만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시위를 한번 주최를 하셔서 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 이 시위와 집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대면 참여도 가능한 시대에 왜 광장에 이렇게 무리하게 모이려고 예. 물리적인 충돌을 불사하면서 이 애를 써야 하는가. 이거 양쪽 다
공권력은 공권력. 저는 어제 경찰도 좀 안쓰러웠습니다. 네. 그 이 쉬어야 되는 맞습니다. 날 14,000명이 모여서 시민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30대 차량이 시위 참여 차량으로 추정이 돼서 통제됐는데 예. 이 서울 시내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 90여 곳에서 검문을 했거든요. 네. 저도 지나가다가 이제 검문되는 상황들을 다 지켜봤는데 그 공권력도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과비용이고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현명한 방법을 찾으면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를 구사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좀 정근대적인 방법으로 충돌하고 있는 점도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상황이 되고 나서 비대면 처음에는 에이 그런 거 어떻게라고 되게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에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시위도 네. 비대면 문화를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번 드네요. 추석에 보시면 네. 많은 가족들이 성묘와 예. 이 심지어는 차례까지도 비대면으로 그렇습니다. 드리는 걸 봤는데 예, 예. 카톡 차례 네. 뭐 이런 것도 등장을 했고요. 절도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온라인 성묘 이런 것도 등장을 했고요. 그 이런 상황에서 뭐 시위야말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서 뭐 뭔가 이제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예. 찬성하지 않는 시민들도 나쁘지 않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예. 그럼 저거는 그야말로 자유와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나에게 피해가 오지도 않고 아주 좋다. 저런 방식으로 해보자. 그럼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열리지 않겠는가. 좀 선도적인 시위 집회 문화도 한번 만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누군가의 시작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네,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서울에서 부산에 그 고향을 찾는 분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득 걱정되는 게 그러면 그분과 같이 부산의 KTX 탄 주위 사람들, 또 가족들 네. 어떡하지? 그럼 거기도 또 전파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에서 하는 모든 방역의 기본적인 전제가 추적 관찰인데요. 네네.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접촉했고 그것을 추적해서 검사해가지고 격리하는 조치를 통해가지고 이 정도로 통제를 해왔던 건데 예. 추석 연휴라는 건 사실 불특정 다수인이 원래 생활 공간이 아닌 다른 다시 가족이나 친척에 따라 가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확진자들이 서로 섞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감염자 숫자 자체는 줄었지만은 유병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검사자 중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또 앞으로 또 많은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하게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또 조치들이 제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을 가는 걸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국에서 말을 했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이제 전파가 안 되게 좀 조심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 부산 쪽엔 좀 그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에서 두 분이 이제 이 귀성객 중에 확진이 됐는데 한 분은 서울에서 간 분, 한 분은 이제 울산에서 간 네. 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저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 확인되지 않은 이제 접촉 감염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뭐 민족 대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나마 두 건인 것은 명절 연휴 5일 중에는 다행이고요. 이게 거의 첫날, 둘째 날 다 확인된 경우인데 예. 앞으로 더 나오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가장 이제 위험한 건 조용한 전파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분이 감염돼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뵈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젊은 사람이 보통 움직이잖아요. 예, 예. 시댁도 가고 이 친정 처가도 가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위험은 고령자 쪽으로 쏠리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이제 구호가 네. 유행을 했던 건데 그런 이제 누구도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명절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의료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아직도 지금 혹시 가족과의 이제 만남이나 뭐 휴가를 더 쓰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성묘를 이제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야말로 접촉은 위험하다. 예. 식사할 때도 정말 이 아주 모범 답안으로 본다면 식사도 한 식탁에 모여서 하면 어떻게 가정 내에서 1m 거리두기를 예. 합니까? 2m는 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안방에서 드시고 할아버지는 식탁에서 드시고 아들은 이제 거실 바닥에서 먹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럴 거면은 안 모이는 게 애초에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접촉이 발생했다면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법 외에는 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뭐 예전에는 찌개 같이 중간에서 떠먹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추석도 명절에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 누나와 매형을 흉기로 이렇게 그 해서 매형은 돌아가셨어요. 사망. 네.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인 거죠? 예, 뭐 간단히 말해서 기존에도 서로 갈등이 있었다가 뭐 네. 제사에 잘 안 온다라는 이유로 이제 매형 그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제 살해까지 하게 된 사안인데요. 예. 아무래도 기존에 이 우리나라의 명절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명절이니까 가족끼리 모여야 하긴 하는데 사이 좋은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들을 안고 있던 가족이나 이웃들이 또 명절을 계기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가정적으로 보면은 이 명절 이후에 법조계에서는 이혼 상담이 확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어지는 사건들도 굉장히 비극적이지만은 또 이후에 또 방역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소위 심리적 방역도 이제 이 추석 동안에 받았던 것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또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